해외에서 한국 유학생이 북한 유학생과 마주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폐쇄적이죠. 사상을 교육하고 굉장히 닫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굉장히 극소수이지만 북한에서도 해외로 가는 북한 유학생들이 일부 존재가 합니다. 흔히들 북한 내에서 고위 간부급 자녀들만 해외로 유학을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남북한 유학생들이 존재하고 서로 해외 안에서는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경계선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종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탈북민들, 세터민들과는 북한 유학생들은 조금 여러모로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세터민과 북한 유학생의 가장 큰 뚜렷한 차이는 북한 국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이야기가 모든 북한 유학생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의 편견, 일반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해당 사연에서의 북한 유학생들은 이랬었다 라고만 생각해 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사연의 해당 국가를 해외로만 칭하여 따로 특정지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적이 주는 의미가 북한 유학생과 세터민들과는 다르다고 사연자분은 느꼈대요. 사연자분은 당시 20대 초중반에 해외로 유학을 갔었고, 그 학교에 북한 유학생들이 조금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과 북한 유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걸 전공하거나 그 밖에 독서회나 어학당이나 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어떤 남북한 학생들끼리 접점 같은 게 생기면 그 학교에서의 북한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대요. 인사조차 받지 않았고 정말로 투명인간 그 자체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미묘한 게 벌레 취급하는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애써 거리를 두고 의식하면서 피하는 느낌, 그런 느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남과 북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해외까지 나온 엘리트 북한 유학생들이니까 어느 정도 소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인사조차 받지 않고 소통 그런 건 1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유학생들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캐나다 학생, 스위스 학생 이런 학생들과는 또 곧잘 어울렸대요. 오직 안 어울렸던 국가는 일본 유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었대요. 정말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돼도 참다 일본 유학생들한테는 말을 걸어도 한국 유학생들한테는 죽어도 말을 안 건대요.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학교에 북한 유학생 한 명이 더 오게 된 거죠. 새로운 신입 북한 유학생은 여태껏 봤던 유학생들과는 좀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봤던 북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형들, 예를 들면 대학원생 같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려고 일찍 해외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이 학교에 온 북한 유학생들은 뭔가 기술 교류 같은 그런 느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많은 연구원 같은 포지션의 느낌을 가진 유학생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기존의 학생들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북한 유학생은 여학생이었고 나이도 20대 초중반 정도로 사연자분 또래로 보였대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어린 나이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엄청난 엘리트인가 보다 싶었대요.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백인들보다 피부가 더 하얀 친구였고 영어도 상당히 잘했대요. 그렇지만 절대 한국 유학생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같이 똑같았다고 해요. 이제 사연자분이 어느 날은 그 한인회 같은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다른 학교 유학생들과 친분이 있었고 술자리를 가졌었대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미스터리한 북한 여학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뭘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우리 또래야. 심지어 이뻐. 그런데 대화를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아쉽다. 그런 대화가 오가던 중에 가명으로 영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영수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우연인 척 친구하자고 해볼까? 여기서 영수는 한국 유학생인데 학교는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한 친구가 아니 아예 우리랑 말을 안 한다는데 뭔 친구야 이렇게 말하니 영수가 그러더래요. 한국 유학생이 아닌 척 하면 되지. 속이면 되잖아. 영수는 해외에서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게 아니라 영수를 서양인들이 보면 보자마자 중국인인 줄 알고 중국말로 인사해준대요.
즉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중국인 느낌이 나는 친구인 거죠. 또 흥미로운 건 영수는 실제로 중국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이고 중국어도 잘 구사한다고 합니다. 영수의 말을 듣고 술자리에 있던 다른 한 친구가 농담스럽게 이런 말을 했대요. 영수야, 너무 잘난 얼굴 믿고 까불지 마라. 나는 북한 유학생들 볼 때마다 뭔가 무섭고 그래.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럼에도 영수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투로 말을 하더래요. 야, 같은 사람인데 뭐가 무섭고 할 게 있어. 나 진짜 중국인 척하고 걔한테 말 걸어본다? 이거 찝적대는 거 아니고 그냥 친구, 교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반응들이 엄청 뜨거웠대요. 처음에는 장난 반 꺼낸 말이었는데 영수라면 정말 외모가 되니까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 척 굴어도 깜빡 속겠다. 영수는 영어랑 중국어를 다 잘하는 편이었대요. 그 북한 여학생과는 영어로 소통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 거죠. 반대로 우스갯소리로 너 만약에 속이다 들키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짓궂은 농담을 하는 친구도 있었대요. 그런데 영수는 점점 더 진지해지더래요. 나 진짜 해본다. 너희들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싹 다 말해. 내가 다 물어봐 줄게. 이러면서 자신감이 넘쳤대요. 영수가 그래서 계획을 짰대요. 기회를 틈틈이 보면서 영수가 이제 서류 뭉치 같은 걸 짊어지고 걷다가 우연인 척 거리를 걷던 북한 여학생과 부딪혔고 서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하면서 일종의 지인 사이 같은 게 된 거죠.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죠. 영수가 이제 그 여학생과 친해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대화를 좀 꺼리는 게 느껴져서 그 이상을 물어본다는 건 어려웠대요. 다만 북한과 해외에서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여기서 일반적인 북한 주민과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죠. 유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생활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세계를 보았다. 이런 진한 감동은 막 크진 않은데 그럼에도 환경적인 차이들에서는 정말 극명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씁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현재의 북한 사상에 대해서 깊게 말하진 않았지만 둘러서 말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하나 예를 들면 북한 여학생이 영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영수가 계속 물으니까 매 사냥에 대해서 마치 비유하듯 이야기를 하더래요. 매는 위험한 맹금류인데 맹금류를 훈련시켜서 짐승을 잡는다. 그게 매 사냥이다. 매를 훈련시키고 길들일 때는 매의 눈을 가린다. 매는 앞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훈련받은 매는 짐승을 잡아야만 한다. 그런데 매는 사냥을 나가면 어디에 묶여있지도 않다. 짐승을 잡기 위해 당연히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이니까. 여학생이 말하길 자기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매 사냥을 시작할 때 매가 날개가 그토록 자유로운데 짐승을 잡은 매는 왜 하늘 높이 도망가지 않고 짐승을 문 채 인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까? 매는 왜 자유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영수가 여학생한테 그럼 너는 매인 거냐? 짐승을 잡으러 왔냐?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냐? 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했는데 여학생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래요. 말없이 그냥 웃기만 하더래요. 매 사냥을 왜 빗대어 말하는 건지는 영수도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3자가 보는 시선과 그들이 몸담고 있던 세상의 시선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영수가 북한 여학생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여학생으로부터 북한 무덤과 파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대요. 여학생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가정부 비슷하게 집안일을 봐주는 아주머니였는데 아무래도 상류층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서는 북한에서 1990년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혹독한 실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북한은 이때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였는데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아주 끔찍한 시기라고 해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90년대 북한은 참담한 경제적 상황과 자연적 재앙이 동시에 들이닥쳐서 정말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주머니가 회상하였을 때 길거리에서 거지 꼬마들이 있었는데 거지 꼬마들은 가축들이 대변을 보면 그 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곡물 따위 것들을 뒤져서 먹으면서 애써 굶주림을 달랬다고 해요. 사람 먹을 건 없어도 가축에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농장들은 또 굴러가는 곳은 굴러갔대요. 주변에 먹을 게 너무 정말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대부분 죽었대요. 아주머니네 가족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굶는 게 일상인 생활이었대요. 자연적 재앙도 동시에 들어서 그나마 있던 밭도 휩쓸려서 엉망이 되고 정말로 그 당시는 모두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대요. 당시 아주머니 남편은 어떻게라도 먹을 것을 챙겨서 가족들에게 주려고 밖에서 한참을 먹을 걸 구하려 다녔는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발견했을 때는 겨울에 차갑게 얼어 사망한 남편의 시신뿐이었고 그 한겨울에 고생하다 죽은 남편을 잡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보살펴야 하니까 남편을 얼른 땅에 묻고 슬픔을 잊고 살 길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사망자들이 너무 많아서 인근의 산이 정말로 무덤으로 쫙 깔렸대요. 그 지옥 같은 시기는 많은 주민들이 아사하여 사망하다 보니 북한 전역의 산마다 봉분으로 된 무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즉 산에 무덤이 워낙 많아지자 당국에서는 급기야 분봉 금지령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묘지가 많으면 장군님께서 심려하시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면서 그것을 문제를 삼은 거죠. 분봉 있는 묘소들은 새로 만들지 말고 앞으로 화장해라. 처음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아예 지침을 만들어 처벌을 강하게 했대요. 아주머니네 남편 역시 예외는 없었고 봉분이 있는 묘소를 없애는 평토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겨우 숨 좀 돌릴 만할 때 아주머니 꿈속에서 계속해서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꿈에서 나타난 직후부터 몸이 차갑고 으스스하고 쑤시고 아프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상하더래요. 그간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봉분으로 된 묘지를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한 이후 계속 꿈에 나타나니 뭔가 불길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귀신쟁이라 불리는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간 거죠. 참고로 북한은 원칙적으로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걸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미신 행위로 간주하여 중앙당의 철저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공개 처형되는 일도 있고 점을 보러 갔다가 처벌을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점쟁이가 사형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북한 안에서도 신기가 있는 점쟁이들이 존재합니다. 95년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점을 치는 일들이 많았었고 정말 용안무당은 단속을 해야 하는 관리자들도 시시하며 점쟁이를 잡아가질 않는데요. 정부 관리 보위부마저 용안무당에게 점을 보고 있었으니 앞날이 깜깜한 북한 주민들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찾아가서 뭐라도 알고 싶은 것이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 또한 비밀리에 용안무당을 수행비서처럼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도 돌았대요. 김일성의 사망 시기를 정확히 맞췄던 무당, 그리고 김정일이 외부로부터 목숨이 위험할 때 그것을 예측해줬던 무당, 그런 무당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 간부들이 암암리에 봐주는 용안무당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정말 간혹가다 어쩌다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아주머니는 운 좋게 착한 용안무당을 만날 수가 있었고 꿈자리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무당은 아주머니께 묘가 잘못됐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평토화 작업이 문제냐고 물으니까 무당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함께 같이 가서 무덤을 파묘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남편 무덤을 파보니까 유골이 몸은 없고 머리만 있었대요. 분명히 남편을 묻었을 땐 올바른 시신 상태로 그대로 묻었는데 왜 머리만 달랑있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바라봤는데 무당은 왜 비석을 세우지 않았냐고 하더래요. 당시 돈에 쪼들리니까 비석을 세울 시간도 없었고 따로 뭔가를 해줄 수 없이 그저
무덤만 만들어주는 게 그저 최선이었대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은 쉽게 이야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리곤 얼마 후 말을 하더래요. 누가 남편을 파헤쳐 먹었다고 그러더래요. 짐승이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냥 고개를 가로젓고서 더는 뭐 말을 해주지 않더래요. 이제라도 비석을 만들고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굿을 해주더래요. 북한의 굿은 우리나라처럼 막 크게 하거나 하진 않아요. 단속에 걸릴 수가 있어서 무당마다 자기 방식대로 굉장히 조용하게 굿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그 사건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혼을 풀고 난 뒤 남편은 더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에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